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 그리고 환율 불안이 계속되면서 4회 연속 유지를 결정한 건데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금통위 결과 또 앞으로의 전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주동원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허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자, 금통위가 예상대로 현 2.5% 현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였습니다. 네. 강민욱 교수님도 이번 금통위의 결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금리 동결이란 것은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가장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부동산이 이제 강남권에서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결국 부글부글 수프가 끓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란 게 정부가 그걸 냄비 뚜껑으로 꽉 눌러놓은 것인데 만약에 이때 이제 금리를 내려버리면 유동성이 확대돼서 이것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가 많이 작용을 했고 또 두 번째는 환율 문제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급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근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 원화의 이자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처럼 동결이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금통위와 이번 금통위 사이에 가장 크게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돌발 변수라고 한다면 환율. 그렇죠. 이겠죠. 예. 사실 1,500원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금 치러진 금통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환율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뭐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수를 보통 많이 보지. 이제 네. 국제금융 쪽은 사실 약간 보조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이제 메인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주된 결정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1,40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간 거 우리가 지금 딱 우리 경제에서 딱 두 번 있었던 이벤트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IMF 위기 때 이제 1998년도, 7년도 말, 뭐 8년도 그때 이제 뭐 2,000원 가량 올라갔던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뭐 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1,500원대 넘게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선 별로 큰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지표 자체는 지금 뭐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뭐 주가는 뭐 4천선을 계속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가 그렇게 불안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채권 시장에서 큰 불안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또 뭐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유동성을 축소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보여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환율에 대한 뭐 구조가 환율 결정되는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땐 보통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외환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율이 되려 내려가서 문제가 됐지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좀 그래서 이 통화 정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 금통위에서 환율을 주요 변수로 놓고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1,4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갈 때 보시면 그때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돼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역전이더라도 괜찮은데, 뭐 우리 경제 체력이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 채권 시장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라고 이제 쳐다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스프레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의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제 환율이 정말 비상이었잖아요.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환율 급한 불 끌려고 가진 애를 쓰는 모습들을 최근 며칠 동안 봐왔고 이번에 금통위 결정도 환율이 주요 변수가 됐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전과 달리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 1,400원대 이상의 고환율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뉴노멀이어서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우리 경제 구조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은 뭐 어떤 그 수준에 대한 그 고착되는 점은 뭐 학문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달러 수급이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는 실물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는 금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실물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달러 공급이 더 많았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왜 환율이 자꾸 오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난번 그 KDI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 한국은행도 발표한 게 대외 순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환율도 상당히 이제 과거에 올라서 이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이 상황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공기업 다니는 선배님이 그 퇴직금을 그 임금 피크제가 되면서 미리 정산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퇴직연금에다 넣는데 DC형에다 넣으면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미장의 ETF에다 투자를 하셨대요.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걸 환해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환해지를 하면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환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환해지 선택을 안 했다. 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주요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근데 비슷한 전략을 사실은 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사용해서 환율 그 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국민연금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선물 매도를 받은 은행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스퀘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물 매도를 하면은 달러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는 쪽으로는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그 최근에 경제 연구기관들이 그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그 경제 전망할 때 전제치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환율 네. 했을 때 내년 환율을 일단은 1,400원 내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이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1,400원 내외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이 무슨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걸까? 되게 다양한 분석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때문에 이 영향이 일부 있다. 그럼 우리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 환율을 올리는 공범들인 거네요. 뭐 그런 구조인 건데 선뜻 이해는 안 간단 말이죠. 사실 이제 가장 큰 달러 수급은 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 뭐 아니면 기업들이 벌어 들어오는 달러.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예를 들면 경상수지도 무역수지 흑자가 꽤 많이 나잖아요. 예, 달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유는 그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면 이것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환율에 있어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빨리 대기업들이 달러를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
예,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그러니까 원화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왔고 소비 쿠폰, 실제적으로 원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졌다. 이것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원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역시 트럼프 효과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의 투자를 요구했잖아요. 관세랑 대미 투자 예, 말씀하시는 관세 거예요? 대미 투자. 근데 결국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정된 것은 이제 조선업만 있고 2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외환 보유고는 이제 달러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환율 높은 환율에 이제 선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간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 미래를 지금으로서 반영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이유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관세 협상 투자 협상에서 제일 많은 문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 것인데 네. 우리 2천억 불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투자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국 요인을 예, 맞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부분을 꼽으셨고 교수님은 뭐가 가장 경중을 따지면 지금 환율을 밀어올리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세요? 이제 달러가 비싸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환율이 이제 뭐 스물스물 이제 처음에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에도 이제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제 올라올 때 누가 이렇게 달러를 사냐 그랬더니 이제 딜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싼데도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선물안으로 해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버해지가 돼서 이제 자신의 가치가 보유한 자신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버해지가 돼서 달러를 수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키코 사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버해지가 돼서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때는 그래서 비싸도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우리가 좀 이제 달러가 올라갈 때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누가 사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저도 뭐 지금 뭐 시장을 떠난 지가 한참 돼서 학교 안에서는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뭐 들려오는 뉴스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 투자 이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 방금 언급하셨듯이 네.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달러를 올리는 범인이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범인까지 아니고 공범입니다. 네, 공범이다. 범인이라고 하시면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네. 투자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블랙홀처럼 달러를 이제 네. 빨아들이고 근데 있는 이제 거죠. 이런 사태가 계속 가다 보면 주 교수님도 뭐 일본 얘기하셨습니다만 일본이 그 대지진 났을 때 네.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보시면은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해외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 뭐 다시 회수하는 그냥 과정에서 캐릭터리티 청산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환율도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 좋고 금융시장 잘 나가나 그러면은 약세로 갈 거고 왜냐하면 우리 투자한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주식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분산 투자해야지 그리고 미국 주식을 더 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3, 해외에는 7, 뭐 이 정도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어떠한 이제 투자 전략가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내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간 곳에서 한 30%만 재투자되고 나머지 70%는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 아무리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폭이 지금 큰 상황인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외환 시장에서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 보유고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외 순자산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갈 건데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외 순자 자산이 많아진 게 한 2014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이 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서 네. 이제 외환 쪽에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달러 강세로 지금 자꾸 반영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어떻게 보면 달러 수요를 더 폭발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혹시 그런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강화할 거냐 그 질문도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은 네, 검토하고 있지만 열린 상태로 논의는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금리를 내려야 될 때도 못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미국에 있죠. 미국이 일단 금리를 내린다면 금리 격차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좀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달 이제 한번 미국을 봐야죠. FOMC 예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면 지금은 또 인하할 것처럼 또 분위기가 기울고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일단은 그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높아지는 쪽으로 나오면서 주식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내외 금리 차가 좀 축소가 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배경 요소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환율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내외 금리 차 역전이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뭐 금리 정책이 직접적인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배경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의 폭이 축소된다고 해서 당장 그게 어떤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기는 그래요?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 2%포인트 정도까지 계속 금리 차가 있었을 때 그때 환율이 그럼 계속 높았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기저에는 이게 계속 은근히 이제 불 달구듯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톡톡 튀어오르는 찌르는 요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또 중요 변수처럼 여겨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강 교수님. 예, 저는 중요 변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가뜩이나 이제 환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 금리는 낮아서 우리 원화 대비 원화로 이자가 적은 것이고 또 미국 달러는 뭐냐면 예전에 미국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면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도 동의를 하는데 또 한국은행한테 어떻게 저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리 차가 줄어들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하고 동의하는 게 실제적 근본적 원인은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또한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환율이 올라간 거라서 미국 금리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제 환율이나 금리 정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금리 정책을 얘기해서 비유할 때 이렇게 무디지만 큰 칼이라고 당장 콕콕 찌르듯이 아픈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또 큰 상처를 남긴다. 뭐 이런 뜻이 금리 정책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겠죠. 어쨌든 금리 격차가 지금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봐도 1.5%포인트는 높은 편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줄어들어야 되는 그 기조 자체는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미 기준금리 이제 차이를 보시면요, 미국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예, 미국이 올릴 때는 우리가 덜 올리고 미국이 내릴 때 우리가 덜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게 확실히 이제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통화 정책이 한미 금리 차로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런다면 네. 이게 다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역전이 돼야 이제 미국이 이제 역전이 돼야 이제 미국이 더 금리가 낮고 우리가 높은 상황이 돼야 네. 지금 상황보다 역전이 돼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옛날에 했던 스텝을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맨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가 덜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네. 기준금리보다. 예, 그게 외환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환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 아닙니까? 예. 물가는 변수가 아니었겠습니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물가 전망치도 일단 상향 이번에 네. 했죠. 네. 물가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까?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은 물가는 최근의 흐름은 한국은행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조금 그 오르긴 했잖아요. 10월 조금씩 이제 뭐 네, 오르긴 2.4 했는데, 까지. 예, 그래서 일단 네. 그럼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각 연구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많이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환율이 지금은 그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달러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환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물가의 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 유로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성장 전망하고 일본도 0.5%. 그래서 미국도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트럼프는 자신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가에 대한 전망도 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럼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유가가 안정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물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때는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높여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 내지는 그 이외의 금융 안정이나 다른 변수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수준에 최근에 굉장히 위협적인 환율 수준을 고려한다면 보통 물가에는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잖아요.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 수준을 감안하면 물가가 기조적으로 오르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물가에는 수입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저도 이제 통장을 보니까 제가 매달 이제 미국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달러로서 고정이 돼 있는데 통장에 찍히는 원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겠죠. 더 많이 나가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구나 체감을 합니다. 제가 생필품을 사진 않아도 일단은 그런 미국의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걸 느꼈는데 일단 이제 언론에서 이제 칼국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외식 메뉴예요. 예. 네. 칼국수가 이제 서민 음료인데 이제 평균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육박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칼국수에 들어가는 그 밀가루도 거의 다 수입품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도 수입품이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마저 이런 물가 자체가 오르는데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은 이제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달러 대비 유가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약간 내리는 분위기인데 이 내리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환율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가를 더 비싼 가격에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도 이제 오르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서민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 물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이 이번 결정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필품 중에서 이제 전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이제 설탕이나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가 관세를 이제 적용한다는 이런 논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율발 물가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인데 이제 지금의 고환율 수준이 본격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게 한 두세 달 뒤다.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
이거 그렇죠. 이제 환율을 물가로 연결시키는 건 뭐 방금 이제 강 교수님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결국은 이제 그 환율의 정가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수입품이 훨씬 더 큽니다. 환율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그러한 폭은 뭐 한 정가율이 한 뭐 0.3에서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리서치에 나와 있고요. 수입품의 정가율은 한 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생필품이 많아서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가격이 움직인다고 해서 뭐 수요가 그렇게 크게 변할 수가 없는 네. 뭐 전기나 뭐 에너지 휘발유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쓰던 차 안 쓰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게 이제 수입품의 가격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물가로 바로 전이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계속 논의했습니다만 환율이 결국은 통화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뭐 환율 짚어봤고 환율에 연결된 물가까지 짚어봤지만 이제 이전에 계속 언급했던 우려 사항은 집값이었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시장에 신호를 보냈죠. 지금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입니다. 기대 심리 지수도 안 꺾여요. 그러면 내년 금리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내리고 싶을 때 여전히 계속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올해 계속 좀 얘기를 했었던 편이잖아요. 사이클 중에 있는 예, 건 맞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두 차례 인하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네 차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결정을 한 상황인데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주택 가격이 불안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지금 내년에도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사회자께서 하신 건데 못 내리게 될 일단 금리를 인하 사이클이다라고 했을 때 경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이게 그 중립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 허 교수님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잠재 성장을 유지하는 중립금리가 허 교수님은 지금 보다 더 그 중립금리가 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저는 현재 수준이 중립금리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모나이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재미나요? 예, 예. 쓰리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쓰리는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이게 쓰리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중립금리를 물어봤더니 2.25에서 2.7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답변이 좀 약간 비겁한데요? 이제 이 정도의 전망이면 뭐 저도 하겠는데.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구간 예측하는 게 맞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운데가 지금 2.5%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인공지능이 뭐 어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터넷에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중립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하고 주택 시장에서 뭐 특별히 다른 좀 돌발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만약에 내렸을 때 그게 자산 시장에서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에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 지금 경제 전망도 일단은 완만한 회복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당연히 내년 그 금리 정책은 통화 정책은 내년 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리 인하를 만약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은 내년에도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전망 뭐 그렇게 다른 시각을 아주 뭐 보내신 거예요? 큰 경제적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그 중립금리 수준의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아닌가? 2.5 지금 수준을 우리 중립금리 정도의 범위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지금 사실 저도 생각하시는 이렇게 거잖아요. 동의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반문을 제기하면 우리의 성장률은 아직 잠재 성장률만큼 못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기준금리를 좀 더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환율이 이런 변수만 아니라면 예. 예, 내려도 부담 없는 수준이라면 내리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라는. 예, 맞습니다. 그 네.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 좀 금리를 낮춰서 이제 확장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역대급 수요 억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서는 뭐 20억, 30억, 40억짜리 부동산이 거래가 간간히 되는데, 실제 대출이나 또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현금으로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자산을 팔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수요 억제 정책을 피겠지만 결국은 이제 오를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물가를 보는데,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집값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일단 물가에는 집값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쓰는 그런 지출 내역을 보면 거의 월급의 반을 집에 관련된 걸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축하는 이유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집을 산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받는데 거의 월급의 반이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월급이 딱 있으면 반은 물가에 관계된 거고 나머지 반은 집값하고 관계된 거라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집값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그런 기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집값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있지만은 결국 내년에도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인터뷰를 했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가 예. 화제 더하기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고채 시장도 발작 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확 뛰었죠? 이게 통화 정책의 전환을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국은행이 나중에 수습은 했지만 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방향 전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진짜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워낙 채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분의 이제 직업이 지금 교수가 아니고 이제 총재이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냥 그분이 만약에 이제 그냥 학교의 교수님이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그렇겠죠. 얘기, 네. 하면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들렸긴 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이제 그냥 총재 입장이신데 예, 예, 저거 다 예. 준비돼.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정하셨을 것 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데이터가 뭐 내년에 좋아진다면 우리는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워낙 그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이 지금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 교수님, 강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부동산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내년에 경기를 보시면은 지금 전망치가 2% 수준이에요. 근데 이창용 총재님이 잠재 성장률 얘기할 때 보시면은 이거 2% 정도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뭐 2.5%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 성장률을 지금 1.8%로 보고 물가 상승률을 1.2%로 보고 있다. 그런다면 굳이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계속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강화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 불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대출 안 나가고 있으니까 금융 불안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통화 정책을 좀
뭐 방향성을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창용 총재의 당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 정확한 내용은 금리 인하의 규모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 원론 쪽이라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향 전환을 언급한 게 이제 시장에서 그걸 포인트로 본 것 같아요. 예. 완화가 아니라 긴축 기조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에서 지금 단기 금리 결정할 때 테일러 준칙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테일러 준칙이 아웃풋 갭하고 인플레이션 갭을 토대로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목표만 같이 하더라도 경제적 충격의 성격에 따라서 정책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 시장에다가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그 경제가 그 잠재 성장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운용이 되려면 지금 한국은행이 그 금리로 자꾸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외환 시장 문제하고 주택 시장 문제를 네.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환율 얘기할 때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국내 투자 수익성이 낮아가지고 돈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질적 이익을 봐서 국내로 미장해서 국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거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을 하는 노력을 이제 그 외환 시장 관련해서는 하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워낙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눌러놨는데 일단 이 눌러놓은 상태에서 거품이 압력이 이렇게 빠지려면은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공급 쪽에서도 적정한 이 대책이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할 거고, 근데 이게 계속 또 수도권에만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매우 크잖아요. 네. 우리가 주택 가격 얘기하지만 이게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20억, 30억, 40억에 거래된다. 그런데 또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 5억 내외에서 거래되는 주택이 많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거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해서 주택 가격이 잡혀야 이게 그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그 운신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환율 파고, 관세 파고 이런 것들을 부딪혀 가면서 지금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다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0.9에서 1%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어쨌든 이 수치 자체 전망치만 보면 우리 경제가 반등해서 회복세로 들어섰다는 거를 한은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이제 높게 잡았죠. 예전보다 좀 높아졌는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주체적인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런 대기업들이죠. 네. 여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AI 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를 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막 넘고 지금 그 근처에 있는데 한 1,000 이상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그 주가가 내려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불균형 발전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우려를 합니다. 자꾸 이제 나무에 비유를 하면 나무가 이제 키가 커져서 성장을 하면 태양의 그 에너지도 잘 받아서 성장을 하지만은 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뿌리나 줄기가 약하면 이제 태풍이 불 때 금융위기나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의 판도가 바뀌었을 때는 또 태풍이 불 때는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잡히려면 약간은 성장이 느리더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런 격차가 좀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일부 대기업, 특히 반도체 예. 이 부분의 고성장이 전체 성장을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착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우리나라 경제가 뭐 한두 번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금 이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제가 뭐 국제금융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강의를 하다 보면 화람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그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서 다른 산업이 다 죽은 그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반도체가 이피션시가 너무 효율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나머지 산업들이 지금 뭐 모든 자원들이 이제 반도체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의 부침이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삼성이 HBM 못 따라잡아서 뭐 이제 삼성의 위기론 얘기 나오고 저도 네. 인터뷰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뭐 어두웠단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이제 더 이상 회복한다 못한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이고 반도체 대장 기업이 기술을 못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뭐 SK 하이닉스 갖고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올해 요즘 같은 분위기는 이제 다 같이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방금 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업종은 지금 다 뭐 안 좋아도 반도체만 잘 나가면 우리나라 경기는 잘 나가는 것처럼 거시 경제는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명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슨 뭐 이제 공장에 제조업에 AI 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 성장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1, 2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토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동안은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나 뭐 2000년대 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뭘 더 분산을 해야 되는지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지금 우리 경제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수출 경기는 반도체 특정 업종들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를 내수와 수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내수는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회복세가 좀 더디다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반등하는 기미는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말이죠. 근데 한국은행이 조사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상당히 좋은 걸로 최근에 또 발표가 이제 된 약간 부분은 미래에 대한 그렇죠. 기대 심리인 예. 거죠? 그래서 이 내년도 경제 전망 관련해 가지고도 수출 쪽은 다소 둔화되는 쪽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출의 내년도 경제 그 성장 기여도는 조금 낮아지는 반면에 지금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췄었던 게 건설 부분인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관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재정 확대도 이제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서 일단 그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 관련해 가지고는 수출 쪽보다는 이 내수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강 교수님 말씀에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너무 저하고 생각이 동일해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경제의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누적된 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주식시장 산업 간에서도 지금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장 전략으로 과거에 좋았는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 교수님 조금 성장이 더디더라도 이 불균형 문제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물론 또 성장을 위해서 AI의 그 재정 지출을 집중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정은 특히 이제 문제가 확대될 때 지출의 그 사용 방식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여서 재정 그 지출이 성장 기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작용했던 게 제조업하고 건설업, 특히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은 형국이었잖아요.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지금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소비 쿠폰 발행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좀 살아날 여지가 있고 이게 솔직히 이제 이게 다시 온기가 돼서 일반적인 소비의 확산으로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내년 1분기에 내수도 확연하게 살아나는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예, 맞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 쿠폰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산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네. 기본 자산 가격이 많이 내렸다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 생각에는 아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부자가 됐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 내 생활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써도 되지 않나 이것이 이제 자산 효과인데 만약에 자산 효과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소비 심리가 다시 이런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네. 건설 경기가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것이 약간은 회복이 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건설 경기란 거는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죠. 건설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최소 3년, 길게는 10년 후에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왔고 그때 이제 건물 가격이 높을 것 같으면 지금 그 건설을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건설 업체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서 국가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그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제가 방점을 두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전제 조건을 여전히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앙 요인으로 꼽았던 집값, 환율, 물가 이런 게 안정이 된다면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닫힌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문장 그대로 보시면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랑 왜또 큰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는 단어만 빠진 거지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채권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 그 장기 채권 금리 보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고 수익률 곡선이 좀 스티프해진 지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뒤에 다시 그게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그 기조를 확인해 주기 위한 그래서 네.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발표문에 그런 문장이 삽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집값, 또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이 적정 수준의 금리라기보다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